오늘 그냥 오시라고, 그냥 오라고. 근데 마침 저희가 10월 며칠 날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계획이 있는데, 뭐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고, 이게 워낙 평화결사가 결사적으로 뭔가 하여튼 대단한 데니까 내가 이해할 만하다 하고 그런 마음 자세로. 그리고 아마 저한테 제목을 정할 때 농사가 예술이다 하니까 조금 진부하니까 좀 재밌게 농사는 땡땡이다 이렇게 하시면 어떠냐고 저한테 이 코치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침 그것도 생각나서 제가 그냥 농사 이야기를 조금 할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농사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저한테 얘기한 농사가 땡땡이다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최근 얘기죠. 저희 집이 좀 시골 뭐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창문을 열면 뭐 새도 어떤 때는 오고 벌들은 자주 오고 들어와요. 들어오면 대부분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데, 얼마 전에 왕벌이 와가지고 지 나름대로 이렇게 안엔 아무래도 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밖으로 이렇게 휘휘했는데 나간 줄 알았더니 그러고 있다가 집안 청소를 좀 꼼꼼히 이것저것 옛날식으로 이제 걸레질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왕벌이 하나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세심하지 못했구나. 이왕이면 좀 확인을 할 걸. 그래서 이제 미안한 마음에 뭐 형태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마침 집 뒤에 약간 야산이 있어서 야산에 점잖게 묻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벌을 묻으면서. 가을이 되면 귀뚜라미가 집에 많이 들어와요. 늘 사는 귀뚜라미인지.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앞이 잘 안 보여서 깎다가면 귀뚜라미를 밟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귀뚜라미가 이상하게도 다른 벌레하고 틀리게 사람이 쳐다보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다가 한참 동안 서로 이제 쫄려보면서 움직이지 않는 귀뚜라미를 보고, 지금 사람이 있으면 인기척이 있으면 이제 움직여다오. 내가 밟으면 죽으니까 내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으니까 하고 귀뚜라미한테 사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제가 작년에 시작한 싱크 그린 카페라고, 뭐 농부로부터 하고 뭐 무슨 그린을 생각하는 카페를, 요즘 이제 유행이 카페들이니까 저도 이제 항상 유행을 따라가는. 그 앞에 카페 앞에 조그만 텃밭도 하고, 그리고 뭐 꽃도 심어놓고 이것저것 자연스럽게 이제 화단 뭐 텃밭을 만들어놨는데 거미들이 많이 있어요. 거미들이 많이 있는 거는 이제 흙도 좋고 그러니까 곤충들이 많이 오니까 거미들도 이제 자기 먹을 거리가 많아서 진을 치는데, 아침에 저한테 거미줄을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니까, 지저분하니까 좀 치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와이프가. 그래서 잠깐 망설이는데 제 와이프는 항상 뭘 이렇게 시키면서도 대안이 있어요. 그냥 치워라가 아니라 조금 가면 저기 좋은 숲속이 있으니까 거미들이 거기를 훨씬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어떤 이 제시를 하니까,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잘 옮겨줬습니다. 이사를
거미들을 제대로 이살시키고 오늘 이렇게 일로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최근 일상을 소개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침 시작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가한 사람 같은데 아침 시작이 늘 일정한 일어나자마자 밖에 나가면은 길고양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밥을 늘 이렇게 일정한 시간도 아닌데도 늘 하여튼 아침밥. 길고양이들이 제가 보기엔 세상에서 제일 반기는 것 같아요. 저를 아주 반갑게 길고양이들하고 인사를 하고 밥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키워온 큰 강아지 2마리 밖에서 걔네들 밥을 챙겨주는데 걔네들한테는 진짜 미안해요. 시컨 뛰놀고 강아지들을 종자가 또 삽살개니까 아주 야생성이 강한데 뭐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불편해요. 끌고 다니기 너무 크니까 또 그 친구들은 그 강아지들은 반가우면 사람들한테 막 뛰어가니까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제 공격하는 줄 알고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에 먹는 거는 풍성하게 제가 고기를 안 먹은 지 10여 년 됐는데 누가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되게 즐거워요. 저는 밥만 먹고 고기들은 그대로 싸가지고 그 다음날 강아지를 줄 생각하면은 그래서 하여튼 미안하게 강아지하고 밥을 한참 주다가 그리고 바로 이제 싱크 그린 앞에 있는 그 닭을 간상용으로 키우는데 닭한테 그 먹이를 주러 갑니다. 닭은 주는 만큼 달걀을 열심히 놔줘가지고 저희 와이프는 늘 고마운 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의 아침 시작을 반갑게 미안하게 그리고 고맙게 둘레의 동물들과 먹거리를 나누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아침 일과입니다. 제가 이제 닭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갈까 해요. 헤이리에 제가 딸기가 좋아라는 건물을 이제 처음에 짓고 뭐 그러다 그 옥상에 텃밭을 꽤 크게 하면서 어린 농부 학교에서 학생들 농사를 가르쳤죠. 거기서 농사 가르치면서 닭은 한 20마리 정도 키웠어요. 어린아이들이 닭들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닭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걸 그 건물을 뭐 딴 사람들이 이제 딴 분들이 사서 제가 닭을 키울 형편이 못 돼 가지고 그 닭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마침 좀 이렇게 닭이 필요한데 잘 키울 때를 발견해서 닭들을 다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사연이 있는 닭이에요. 그 농부 배우는 어린 학생이 슈퍼마켓에서 유종란을 사가지고 자기가 키운 거예요. 자기가 키워서 한참 키우다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도저히 키울 형편을 못 되고 아파트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닭장이 있는 걸 닭들을 보고 거기 좀 키워주세요 할아버지 해가지고 제가 맡은 닭인데 이게 기존에 있던 닭들은 다 뭐 토종닭 그리고 뭐 나름대로 색깔이 보존된 닭 해서 족보들이 있는 닭들인데 걔는 족보가 없어서 그런지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해서 고민하다가 별도로 한 마리 따로 키웠어요. 방법이 없어요. 공격당하고 그래서 이제 한참 키우다가 걔가 이제 눈에 어떡할까? 걔 틀림없이 어디 가도 그럴 텐데 제가 경험을 많이 해서 한 4, 5년 왕따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닭 엄마한테 연락을 했죠. 여차여차하니까 닭을 어떻게 좀 저희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가족 회의를 하고 연락을 준다고.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 한 동안 기다렸죠. 가족 회의의 결론이 시골에 닭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 닭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그 닭을 시골에 보내려고 그러다가 그럼 닭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키울 거냐 물어봤더니 어떻게 키우냐고 다 잡아먹지.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또 다시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족 회의를 했어요. 저희도 가족 회의를 하고서 그러면 싱크 그린 앞에 닭장을 조그맣게 해서 갖다 놓자. 닭장을 이제 뭐 하여튼 허술하게 엉성하게 한 마리 해놓고 그 닭을 키우기 시작했죠. 그 닭을 키우기 시작하니까 또 우리 그 농사 배우는 어느 한 학생이 그 친구는 욕심도 많게 5마리를 키운 거예요. 닭을 아파트에서 지가 아파트에서 자기가 이제 이걸 시켜서 부활시켜 가지고 요즘 약간 그런 게 지가 이제 그 친구는 부화기를 샀다 그러네. 첫 애는 지가 이제 스스로 부활시켰고 5마리를 부활시켰어. 대단하죠? 다 싫어하니까. 5마리를 키운 게 한 4, 5개월 되다 보니까 닭들이 막 커지잖아요. 거기도 할아버지 저 맡기겠습니다. 하고 5마리가 온 거예요. 5마리가 이제 애들이 오니까 그 왕따다운 그 왕따 닭이 이 왕이 된 거예요. 드디어 세상이 이제 바뀐 거죠. 왕따가 왕이 되는 세상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닭발지 않은 시간 문제네요. 왕이 된. 그래가지고 하여튼 닭이 지금 그리고 또 최근에 한 마리는 또 묘하게 어느 예술가가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분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에요. 자기 이웃집에 작업실 이웃집에 할머니가 닭을 한참 키우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닭을 다 팔았대네. 닭을 다 팔고 그러고 있는데 그 한 마리가 이제 몰래 도망간 거예요. 팔리지 않고. 그러다가 한 달 동안을 방황하면서 그 작업실로 들어왔대요. 자기 작업실로. 그 작업실 계속 들어와 있고 뭐 막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니까 제가 닭 뭐 분양소인 줄 알고 저한테 그래서 하여튼 용케 팔리지 않고 팔리면 바로 이제 생명을 구한 그 닭 이렇게 해서 닭이 지금 즐겁게 한 7, 8마리가 우리 싱그린 앞에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일상이 동생명들하고 뭐 닭을 키우면서 우리가 그 공기는 더럽히면서 숨들은 다 쉬려고 하죠. 그리고 강물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물들은 다 마시려 합니다. 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밥들은 다들 먹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 공기가 그렇게 더럽히는데 물도 뭐 엉망진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기후도 뜨거워지고 이런 코로나도 한번 겁을 주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먹을 거는 농부가 없으면 과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갈까 하는 생각을 하죠. 오늘 이제 주제가 농사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기 위해서 농사는 무엇이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야기에 도움이 주기 위해서 제가 농사에 대한 개념을,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먹고 살려면은 먹을 자격이 있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된다. 도저히 기운이 없으면은 지금서부터 아니면 무지 바쁘면 지금서부터라도 시간을 틈틈이 내거나 뭐 직장을 하는 일을 때려치우든가 아니면 근력을 키우든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서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면은 뭐 친구나 아니면 자식이나 농사를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농부를 아주 부러워하거나 농부에게 미안해하거나 아니면 농부를 사랑하거나 존경해야만 최소한도 밥 먹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농사는 밥 먹을 자격을 갖기 위한 농사다. 농사를 해석했습니다. 인간이 감히 신을 흉내내서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명을 짓는 농부만이 그나마 신을 따라서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키우고 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거는 이제 그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가 한 얘기인데 자연을 느끼고 만물을 배려하라고 인간한테 더듬이를 주었대요. 더듬어 보라고. 근데 이제 인간의 그 탐욕하고 뭐 문명, 뭐 중독 이런 게 더듬이가 다 없어졌는데 흙을 살리고 자연을 고마워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그 더듬이가 조금씩 살아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은 특히 막 가물어서 이제 비가 막 내리면은 가물 때 비가 내리면은 지 몸이 뭐 나무가 된 듯 식물이 된 듯 뭐 채소가 된 듯 상쾌하고 시원하죠. 결국 이제 더듬이가 그 자연하고 이제 공감하는. 그래서 이런 농사를 지면서 흙을 만지면서 잃어버렸던 감수성, 더듬이 그게 다시 회복되고 그게 실제로 그 기운이 창조의 기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은 흙은 한 평에 얼마 그냥 재산 가치로 보지만 농사를 짓던 사람은 생명을 지은 사람들은 흙이 모든 생명의 보고이고 창조의 세계인 걸 깨닫게 됐죠. 비로소 농사가 그 더듬임을 감수성을 회복해서 창조의 세계에 접근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진짜 농부시니까 제 말이 굉장히 실감나실 것 같아요. 이 반대가 너무 싫어가 너무 싫어. 전쟁을 치르는 경제. 저는 입으로 하는 농부니까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농사란 창조다. 농사란 밥 먹을 자격이다. 일단 두 가지를 이제 비유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슬슬 마이크를 돌리고 또 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농사란 자립하는 거. 그러니까 뭐를 살 때 어떤 물건에 의존하거나 기업이나 공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지만 이렇게 상병 선생님이라고 제가 양산에 잠깐 머무는데 도와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 밭에서 밀을 뱄었거든요. 근데 벼베기 전에 밀 뱄었어. 밀을 한번 추수했었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잘라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내가 먹을 것을 수확해 본 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어려운 걸 하셨네. 한 몇 분 안 했어요. 한 30분 정도.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먹는 밥을 농사로 직접 짓는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제가 머무는 집에 막 가축들도 있는데 동물들이랑 닭이랑 그 사냥이랑 같이 있어요? 그 동물들이 그 집 옆에 있어요. 우리의 가축에 있는데, 네.
어디라고 집이? 양산이요. 그 사냥 젖도 짜가지고 팔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맨날 사는 우유만 먹다가 사냥 우유를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고 이렇게 신선한 걸 맨날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도시에서만 20년 넘게 살아왔었는데 시골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연하고 친화되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었어요. 농사를 지으면 내가 직접 밥도 해먹고 그러니까 되게 건강해지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농사가 예술이라고 하셨잖아요. 농사가 예술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로 말하신 건지. 농사는 자립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아마 얘기에 이제 제 순서가 오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먼저 하셨으니까 영세 중립국가들이 있죠. 스위스 또 등등 뭐 한 6, 7국가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내 자립하겠다.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영세 난 중립을 있겠다. 하도 외세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단하잖아요. 뭐 내가 자립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하고 영세 중립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영세 중립 운동의 후발 주자로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자립에서 가장 우선적인 특히 먹을거리 농사 먹을 게 안전하면은 이 자립에 자신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그 접경지대 파주의 식현이라는 마을에 평화마을 짓자 해가지고 회원 한 6, 70명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립적인 삶을 배우자 경험하자 하고 농사 공동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립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다. 1 더하기 1은 남쪽 또는 플러스 북쪽은 하나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하나 운동. 자립운동을 하고 있죠. 농사로. 거기에 사단법인 평화마을 짓자의 그 주제는 예술로 농사짓고 농사로 평화짓자. 평화마을 짓자. 이렇게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농사는 예술입니다는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 끝나고 제가 지은 자작시로 그 대답을 대신할게요. 제가 지은 자작시 시 제목이 농사는 예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은 윤민상이고요. 저도 사실은 뭐 농사 코스프레 열심히 하고 있는 짝퉁 농부입니다. 저도 좀 소개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온라인 공부방이라는 걸 이제 생명평화결사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수다회를 했고 이번 달에는 이제 그 대화마당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서 결사 안에서 좀 젊은 등불들이 할 수 있는 좀 역할들을 좀 해보자고 해가지고 지난달에는 하여튼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 이번 달에는 이제 이렇게 그 결사 밖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좀 이야기 듣고 함께 나누는 자리들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공부방은 이제 생명평화결사의 그 평생교사분들 어른들이 좀 계신데 그 어른들을 모시고 좀 이렇게 만나서 좀 이야기 나누는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좀 촬영하고 그거를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좀 공부거리를 등불들 우린 회원들을 등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들을 좀 가져가고 있어서 이번에 날개님을 섭외를 했는데 날개님이 본인은 영상보다 다른 방식으로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만남들을 좀 제안해 주셨고
이 만남 자체가 그리고 또 이 대화하는 과정 자체가 좀 공부가 되고 그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등불들과 뭐 다양한 방법으로 좀 나눌 수 있으면 그걸로 좀 충분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능하면 또 우리 결사 밖에 있는 또 젊은 친구들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저도 이제 여러 계신데 젊은 친구들과 같이 또 파주에서 우리 날개님과 또 날개님 가깝게 지내는 분들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어울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처음 만난 분들도 여러분 계셔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천호유님은 아까 테스트라고 농담 삼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절대 테스트는 이미 다 통과했으니까 섭외를 저희가 다 했죠. 이제 다만 또 저희들이 이제 모셨는데 또 그래도 뵙고 또 가까이 왔으니까 인사드리는 게 당연히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날개님한테 뭐 천호교님도 잠깐이라도 좀 볼 수 있으면 인사를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연유로 오늘 이렇게 또 만남이 또 이 멋진 곳에서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하여튼 이루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저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는 사실 부모님은 경기도 안성에서 배농사를 뭐 오랫동안 많이 하셨고요. 뭐 그 제가 살던 마을 자체가 뭐 우리 집성촌이어가지고 뭐 우리 팔대조 할아버지까지 저희 바로 이제 그 뒷동산에 모시고 있는 아주 오래된 집이고요. 부모님 이제 농사 지으면서 평생 사는 것들을 제가 뭐 20살까지 계속 봐와서 자라서 사실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것 자체는 뭐 익숙한 편이었고 그래도 뭐 이제 뭐 대학 간다 그 다음에는 또 뭐 이렇게 환경운동부터 저는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환경운동 한다 하면서 이제 집 밖으로 도시로 이제 나가서 살다가 27살 때 이제 도보스님 만나서 이제 생명평화 탁발술래 하고 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때 이제 도보스님이 전라도 뭐 충청도까지 걸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같이 걷고 2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도보스님은 한 5년 정도를 걸으셨는데 그때 이제 뭐 우리 단이도 만나고 젊은 친구들 함께 순례했던 친구들 모임하고 하면서 결국은 뭐 어떻게 살 건가 했을 때 시골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 말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생명평화적인 삶이 따로 있겠느냐.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뭐 권정선 선생님도 만났었는데 왜 순례는 도보스님 혼자 다니면 되고 이 젊은 친구들은 가서 마을에서 지금 다들 어렵게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농사도 짓고 마을 일도 좀 하고 뭐 그러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셨었고 뭐 하여튼 녹색평론에 뭐 김종철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맨날 이제 하는 얘기가 생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시골에 가서 이웃 농부들과 어울려서 농사짓는 거라고 하고 뭐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친구들 다 뭐 또 시골로 들어가서 뭐 단이든 저보다 한 1, 2년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이도 그렇고 뭐 청라도 그렇고 이제 그때 하여튼 어울렸던 친구들이 그냥 다 너도 나도 농사 지으러 가고 하니까 저도 이제 우리도 빨리 가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갔는데 저는 또 우연치 않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주도로 하여튼 그때 이제 내려갔고요. 저는 천호균 선생님 제가 흑살리 있을 때 잠깐 뵙기는 뵀었어요. 저는 이제 네네 아내가 인드라만 기능학교였나 불교기능학교였나 이제 2002년도 1년도 그때 다니고 하여튼 흑살림에 먼저 저보다 들어가 있었고 저는 이제 뭐 한 텃밭술래 하다 아니면 만나가지고 저도 뭐 할 일 없으니까 뭐 당장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흑살림 같이 들어가 잠깐 있었고 그때 한 4년 조금 넘게 있다가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제 귀농을 제주도로 하게 된 거고요. 이제 그게 그게 이제 한 9년 정도 이제 전이고 이제 농사 지은 게 이제 제주 와서 농사 지은 게 9년 내년 되면 이제 10년인데요. 글쎄 뭐 농사는 땡땡이다 하면 저는 뭐 농사는 밥줄이겠죠. 밥줄이다. 농사 지면서 우여곡절이야 뭐 너무 사실 좌충우돌 우여곡절 뭐 난리 뭐 난리 브루스 뭐 아까는 전쟁이란 표현도 했는데 하여튼 그
뭐 어렸을 때부터 농사 짓는 거를 곁에서 보고는 살았지만 저도 뭐 제가 농사 질 생각을 사실은 해본 적도 없었고 농사가 나한테 맞을까라는 고민 뭐 이런 것들도 별로 없었고, 다만 흑살림이 있으면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을 계속 만나왔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뭐 해볼 수 있겠다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농사 지면서는 사실은 이게 농사져서 먹고 사는 일이 어떤 경제적인 그 활동으로서의 농사라고 하는 게 확실히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뭐 한 귤농사 한 3,000평, 그리고 이제 밭농사, 양배추, 단호박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게 한 1,000평 해서 한 4,000평 정도를 농사져서, 글쎄 농사로 나는 수입은 뭐 한 2-3천만 원 정도 될까. 그래서 뭐 먹고는 어쨌든 살고, 뭐 지금 이제 또 한살림 농부가 돼가지고 이제 한살림 조직 활동하면서 이제 뭐 사무국장 노릇까지 이제 얼마 전까지 했었고, 지금은 그건 이제 내려놨고, 제주도에 또 친환경 연합사업단이라고 뭐 이렇게 친환경 관련된 이제 시장들이 이제 공공급식 시장 통해서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또 생산관리하는 어떤 비슷한 일들, 아르바이트, 그리고 또 우리 선배들이나 뭐 또 동료들이 다 이제 같이 하는 일들에 조금 힘보태서 이제 일시적으로 좀 하고 있는 과정들에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건 그런 거고, 집사람도 오늘은 이제 6시에 또 이웃집 할망들이 우리 밭에 풀 매준다고 오셔가지고 지금 하여튼 땅을 아마 열심히 기어다니면서, 실제 진짜 아까 우리 또 전 선생님 말씀하신 흙과 함께 지내는 또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뭐 저도 밭에 가서 일하고 아내도 밭에 가서 일하고 하면 정말 힘들죠. 사실은 이게 농사를 낭만적으로 아니면 또 어떤 그 기대나 이상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사실은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것들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이걸 통해서 정말 내 생계와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 일들은 진짜 다른 접근법들이 필요하고, 이 접근들을 어떻게 그러면 농부들이 좀 잘 할 수 있게 만들 거냐, 그런 고민들을 뭐 끊임없이 하게 되는 과정들인데, 하여튼 그 안에서 이제 유기농으로 농사 지으면서 정말 이런 어떤 감수성들이라든지 삶의 방향이나 철학들, 이런 것들을 자기만족을 가지면서 자립하면서 가져가고 하는 게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들은 끊임없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살림 아까 이제 좀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마을에서 농촌에서 한살림 한다는 농부들이 가진 여러 가지 뭐 자부심, 자긍심도 있을 테고, 또 안정적으로 농사지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적정한 이런 뭐 생활 보장 이런 것들도 되고, 또 조직으로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영되는, 살림하면서 활동을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 느꼈던 제 답답한 어떤 여러 가지 이 농사짓는 농부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회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았었던 적들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뭐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막 주마등처럼 이제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좀 짧게 그냥 저도 이제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재작년이었나요? 제주에서 그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성소수자들 이렇게 행사하는 거 뭐라고 하죠? 퀴어 축제를 갔는데 문화적으로 충격을 받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저도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도 뭐 운동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제가 했던 운동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 환경 운동, 뭐 그다음에 생명평화 운동, 그다음에 이제 유기농으로 농사짓는 분들과 함께 하는 운동들, 이런 조직 활동들을 쭉 이제 해오면서 뭐 농사도 하고 했던 건데, 너무 사실은 재미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심장이 뛰지도 않고 사실은 그러고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회의를 하면 되게 깝깝하거나 아니면 되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근데 큐어 축제를 갔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활동한 어떤 생동감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젊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문화적으로 되게 좋고, 그런 어떤 충만감들이 저한테 오는데, 내가
길을 그동안 10년 동안 아니면 15년 동안 잘못 길을 선택하고 걸어왔던 건가? 이런 생각들이 문득 들면서 뭐 그랬던 어떤 뭐랄까 양극단 같은 저한테는 그렇게 왔던 어떤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농사를 계속 지을 것인가 이거를 최근에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농사를 안 지면 내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될 거냐 이게 지금 한 15년 이 길을 걸어왔는데 그럼 또 새로운 길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런 것들도 하여튼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농사를 좀 재밌게 잘 해야 되는데 저도 개도 키우고 뭐 지금은 닭은 안 키우는데 닭도 키워보고 했는데 아까 같은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왜 내 안에서는 못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희희고요. 전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농사를 해본 적도 없고 농사에 대해서 막 심도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자라면서 어릴 적에는. 근데 근래에 좀 느끼는 거는 제가 서울에서 쉐어하우스에 같이 살고 있는데 약간 한옥집이고 막 서울 시골이라고 같이 불러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앞에 텃밭도 있고 마당에 되게 큰 강아지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계속 기시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해가 제 방이 작은 방인데 동쪽으로 나 있어서 이렇게 해가 뜨면은 해가 방에 들어와서 눈을 떠요. 그러면은 작은 문을 이렇게 열면은 요만한 마루에 이렇게 앉아서 해 보고 있으면 강아지가 와서 막 이렇게 반겨주고 뭐 자기 전에 귀뚜라미도 울고 뭐 아무튼 되게 많은 연결들이 있는데 그래서 농사는 땡땡이다라고 하면 아마 저한테는 연결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군뱅이 말씀하신 것처럼 밥줄이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그 줄이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그것도 결국 내가 삶이랑 내가 먹고 사는 일과 이어주는 일인 거고 그리고 농사는 예술이다. 괜찮으세요? 농사는 예술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도 결국 삶을 짓는 일이라서 너무 당연하게 예술일 수밖에 없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뭔가 삶을 짓는 방법에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짓는 정말 물리적으로 살게 하는 살림의 방식으로 가능한 게 농사일 테고 뭐 이야기를 짓거나 뭐 어떤 공간을 짓거나 한 정말 다층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게 한다고 느껴져요. 저는 뭔가 저 주변의 도처의 모든 행위들이 그래서 뭔가 되게 소소하게 앞에 집 안에서 텃밭이 생기고 그거를 이제 계속 물을 주고 살게 하고 이들을 살리고 근데 얘네가 또 열매를 맺고 하면서 저를 살리고 그러니까 이 연결 작용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근데 그걸 자주 잊게 되니까 그래서 뭔가 자꾸만 자연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뭔가 도시에 살면서도 뭐 도시 시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의 삶은 점점 더 연결성을 실감하는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그냥 개인적인 삶이 뭔가 함께 사는 일도 어떤 방식의 연결을 체험해보는 일이었고 텃밭을 기르고 다른 생명과 함께 사는 것도 그런 거였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짓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도
뭔가 존재를 펼치고 연결 짓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전반적으로 존재를 살게 하는 일들을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싶다. 이런 게 요즘 삶의 기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2009년에 해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니까 2019년 올해 아예 손을 뗐거든요. 뭐 그만 농사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아니고 잠시 멈춰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일종의 안식년이라는 그 표현은 하고 있는데 사실 안식년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농사는 밥줄이다. 예, 밥줄로서의 농사는 이제 더 이상 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제 속으로는. 아무튼 올해 근데 특히 남쪽 지방 장마도 길고 그랬잖아요, 여름 내내. 최근 그 10월 첫째 주까지 비가 왔거든요. 지금 거의 한 2달 동안 땅이 마르지 않았어요. 저 그 해남 같은 경우는 10월 한 5일께 배추를 심거든요. 아마 파주는 아마 9월 중순이나 9월 첫째 주 정도에 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비가 계속 오면 밭을 관리를 못하거나 아무튼 뭘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농부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그때 심어야 되는데. 근데 보통의 농부들은, 특히 농사를 밥줄로 생각하는 농부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심거든요. 비를 맞으면서도. 근데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올해는 계속 벌어졌고, 개인적으로는 그 상황 속에 들어있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어요. 되게 편한 시간 오래 보냈고 윤민상 엄청 힘들어했고 작년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사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친구로 지내던 그 친구는 일본에 넘어가서 살고, 오하이오 아시죠? 오하이오가 이제 저 20대 때부터 친구인데, 그 친구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에서 살았거든요. 일본에 이제 활동가들 하는 친구들하고, 지금은 이제 후쿠오카 지역에, 큐슈 지역에서 여러 또 뭐 거기서도 어쨌든 농사를 짓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좀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는 친구들과 삶을 살아가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한 10여 년 만에 만났어요. 그동안 별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때 우리가 20대 후반 29, 30에 다 들어갔거든요, 시골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국 농사 짓는 거 아닐까? 거기서 뭔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애써 보는 것 아닐까?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이 있었는데, 윤민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의 마을,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을 어떤 모델링하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을 함께 해 갈 수 있을까? 그 변화는 좀 느릴지라도 이런 이제 꿈들을 좀 꿨던 것 같고, 그래서 농사하는 방식도 뭐 유기농이라는 방식을 선택했지만, 또 어떤 친구들처럼 아주 자연농, 기술적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자연농법이나 아니면 이제 기존의 농부들과는 조금 동떨어진 방식의 농사를 짓기보다는 기존의 농부들 틈바구니에서 함께 살아내는 방식의 농사들을 선택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10여 년 만에 그 오하이오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내년에는 농사 안 짓고 야, 이제 다시 활동가로 좀 뭔가 삶을 전향해 보려 그래. 그랬더니 그래서 뭘 하고 싶다고 막 쭉 얘기했어. 한 새벽 3시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다니야, 너 좀 올드한데? 네 말들이 너무 올드한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매우 충격도 받았고 화가 났죠. 화가. 이 새끼가 지가 뭐라고 나한테 올드한데? 내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 진창에서 구르마금 구르면서 어떻게 살아냈는데 온갖 뭐랄까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면서 싸움만 속에서 그런 것들 속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펼쳐보겠다고 좀 얘기했더니 올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화가 나서는 이제 약간 대판 싸우고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해남에서 농사를 10년 졌는데 이제 그 해남에 있으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 이제 관련된 관계들과 일들 속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 좀 나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장으로 옮긴 거예요. 더 멀리 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멀리 가지 못하고 그리고 오하이오라는 친구는 그 10년 동안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얘는 약간 그 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인지라 그러다가 그 친구도 이제 그 큐슈의 한 마을에 터를 잡고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살아봐야겠다. 게다가 코로나도 터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오로빌 다녀와서 겨울에 겨울이 끝나갈 무렵부터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마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좀 지나서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다니야, 저번에 미안했다. 함께 농사를 지면서 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런 얘기를 약간 농담처럼 주고받았는데 농담처럼 했지만 아직 이제 그러니까 제 안에서 충분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란 행위,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 그 밥줄로서의 농사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전제되어 있고 그러한 전제된 조건 속에서의 농사라는 행위가 가지는 한계라는 게 있는 것 같다. 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자연 환경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부가 가지는 또 한계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에서는 농사꾼은 일종의 저는 카나리아 같은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 고통스럽고 가장 먼저 나가 떨어지고 죽어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느끼는 어떤 자유로움이나 어떤 일체성이나 자연과 일체성이나 존재의 충만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저는 온전히 충족시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카나리아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꽤 많겠지만 보통의 이 의식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한계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요소들이라는 건데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그 자연 속에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지었고 저 집은 배농사를 짓고 저희 집은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10대 20대 잠깐 이제 왜
도시 생활을 하다가 전제 30대가 되면서 들어간 거고. 근데 그 자연이란 조건이 지금 현재 상태 자연이라는 조건이 특히 이 대한민국 사회 같은 곳에서 자연이 자연적인 곳은 없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미 굉장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정교한 시스템들이 아주 세밀하게 아주 깊이까지 들어가 있고 그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느껴져요. 그런 조건 속에서 거기 그것 플러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플러스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테두리가 있는 거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까지도 그 체제 안에서 해결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들과 두 번째 카나리아 같은 존재로서의 농부가 어떻게 균형 잡힌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그 현우의 오하이오라는 친구가 얘기했던 너 올드에이졌어라는 말이었는데 왜냐하면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올드해졌다. 이런 거죠. 우리가 파티에 오면 좋은 느낌이다,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받죠.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라고 물어본다면 아주 뭐랄까 고도의 의식의 확장 속에서 만들어진 감각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그 농사라는 행위 속에서도 그것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은 존재들 속에서 느껴지는 아주 예민한 감수성들이 길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진화의 과정들이라는 건 또 인간의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좀 다른 느낌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걸 다른 느낌으로 표현할지 혹은 아직 불균형한 상태여서 다른 느낌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제가 농사를 그래서 아까 그 현우 얘기 두 번째 얘기를 했는데 미안하다고 했다는 농사를 그만두고 나서 제가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을 뵙고 얘기를 듣고 친구들 만나고 그동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흐름들을 느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자유로워졌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농사를 10년 동안 지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경험들을 짧은 몇 개월 동안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물론 이제 제가 저 혼자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농사 자체가 틀렸다라거나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감각적으로 뭔가를 인지해야 하다는 어떤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요새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인가를 찾는 게 요새 제 고민이고, 네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보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도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농사에 대해서 할 말도 없고 뭔가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농사를 직접 지어본 적도 없고 그냥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먹는 게 어디서 오고 입는 게 어디서 오는지 그냥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급식 나오면 먹고 빨리 공부하고 해야 되니까 그냥 농부? 뭐 이렇게 농사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거의 하나도 모르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렇고. 근데 요즘 들어서 그 온배운터 다니고 또 양산에 지금 잠깐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농사나 이제 생태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최근에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지금 먹고 있는 잎쌀 그리고 이런 반찬들이 어디서 나서 어떻게 나한테 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요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이 친구랑 같이 그 벼 수확을 도와드렸었거든요. 근데 벼를 진짜 가까이서 그렇게 본 것도 처음이었고 이렇게 직접 배서 수확을 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저한테는 진짜 너무 신선한 경험이었는데 그 벼를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벼를 하나하나 보면 그 한 톨 한 톨마다 꽃이 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렇게 수정이 돼야지 벼가 완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쌀알들이 모여서 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말씀해 주시는데 진짜 꽃이 다 하나씩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랬고 그냥 그런 것들 한 번도 인지를 안 했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옷을 이제 옷 만드는 것도 이제 공장에서 다 찍어오는 거긴 하지만 그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건지도 잘 인지를 안 했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어가지고 제가 직접 농사를 막 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여력이 없더라도 뭔가 어디서 오는지는 어떻게 오는지는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뭐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농사는 알미다?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출발되는지 아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요리하는 것도 거의 몰라가지고 맨날 사 먹고 배달시켜 먹고 그럼 또 쓰레기 엄청 나오고 그러는데 최근에 제가 좀 요리라는 걸 해봐야겠다 해서 조금씩 집에서 해먹고 하는 거에 좀 취미를 붙여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경인데요. 60이 되면서부터 이름을 타라라고 부르기로 제가 지었어요. 타라 이게 티벳 말인데 Mother of all Buddhas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이지만 꿈을 크게 또 가져야 우리 승산 스님이 항상 그랬어요. 호랑이를 꿈꿔야 나중에 고양이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고양이라도 되려고 지금 이제 타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는 농사는 살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어떤 에코 페미니스트로서의 이상적인 농업하고 생계형 농업은 얼마나 다른가? 그러니까 생계형 농업은 이 니오리버럴리즘, 이 신자유주의의 첨단에 서서 그것과 싸우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뉴욕 유니언 신학교 그 교수 사택이 8층짜리 아파트인데 제가 일부러 아무도 안 가는 8층을 우겨서 갖고 그 옥상 전체를 정원과 농사 짓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 정도의 농사는 너무 힐링이고 너무 아름답고 우주를 내가 그 옥상에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는 뭐 우리 미국 여성 노동운동도 Bread and Roses라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멋있는 정원도 만들고 그 옆에 또 채소밭도 만들어서 이 식량도 만들고 꽃도 보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또 멋있게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 동양을 만들어 보고 싶다. 뉴욕 한복판에. 그래서 그 비싼 대나무를 사다가 뉴욕에 다 물어봤죠. 그 정원사들한테. 그러니까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나무를 쫙 심었어요. 옥상에다. 근데 그 겨울이 너무너무 추웠고
나의 대나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대나무뿐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나로서는 거금을 투자해서 조경을 했는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거는 이 나의 아름다운 이상형은 이렇게 이루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에라 모르게 냅뒀어요. 근데 2년이 지난 후 내가 냅둔 거기에 막 모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뉴욕의 새들이 똥을 넣어서 똥 안에 있었던 것들이 해갖고 막 이따만한 포플라 나무도 막 생기고 그리고 무슨 전혀 모르는 꽃들이 막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내 이상이 아니고 새가 더 잘 알고 있구나. 새가 뉴욕에서는 이런 옥상에서도 뭐가 자라야 되는지 아는구나. 너무 큰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관찰을 하면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새가 만들어준 나의 정원에. 그래갖고 이제 조금씩 이제 물어보면서 그 뉴욕의 정원사들한테 사과나무도 갖다 하나 심어보고 이제 생명들이 자라니까 포도나무도 이제 심고 뭐 블랙베리 뭐 그다음에 또 이 무슨 또 이 베리 종류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내 갖고 또 허브도 막 갖다가 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샐러드 하는 거 그 정도 뭐 깻잎, 고추, 뭐 가지, 상추, 오이, 토메이토 뭐 이런 걸 이제 다 샐러드로 해서 먹을 걸 다 심었는데 그러니까 텃밭이죠. 흙을 갖다가 올게닉 흙을 부어다가 요만 상자에다가 옥상에다가 다 키우는 건데 저는 거름도 안 주고 그 대신 제가 컴포스트를 했어요. 상자를 해서 컴포스트를 해서 그 흙을 이제 매해 주면서 했는데 정말 자연농업, 유기농업도 아니고 자연농업이야. 내가 딱 하는 거는 물 주는 거. 여름엔 2번, 보통 때는 1번 물 주는 거. 그리고 풀도 그냥 자라게 놔두는데 너무 얘를 먹을 것 같이 막 이렇게 나오면 그땐 뽑아요.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뽑고 그래서 뭐 슬렁슬렁 했는데도 그게 하루에 1시간은 꼭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교수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매일 영어로 아침부터 밤까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생각이 달라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감성도 다르고 막 학생들 초대해서 나는 한국처럼 이제 개강 파티도 해주고 종강 파티도 다 해주고 밥해서 주는데 그런 거 한다고 막 야단 맞고 그래요. 학생들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들은 교수가 너무 학생하고 가까운 거 아니냐, 바운더리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내가 한국 교수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이제 비판을 받고. 근데 하여간 그 나의 그 정원은 너무나 히트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오면 선생님, Professor Chung, this is paradise. 이게 정말 파라다이스래. 왜냐하면 가면 거기서 금방 뜯어서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올리브 정말 좋은 잘 만든 올리브 오일하고 좋은 소금하고 후추만 있으면 다 끝나 모든 요리가.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서 뉴욕의 석양을 보면서 밥을 먹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는 그거 조금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난 교수직이 있으니까 나는 낭만적인 농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가리키는 게 에코페미니즘이니까 저의 어떤 이론적인 멘토가 반다나 시바, 그 인도의 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스트 선생님인데 이 농업만큼 자본의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씨앗 하나에 뭐 온 우주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GMO 씨앗 하나에 온갖 욕심과 전쟁과 뭐 무기와 살상과 이 모든 게 그 GMO 씨앗 하나에 들어 있고, 그래서 반다나 시바는 바이오 파이러시, 이거는 생물적 해적단, 그 해적단이 농사 산업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농사 운동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직접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서 뭐 유영모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처럼 내가 우리 또 원주에 우리 원주 선생님 돌아가신 선생님 누구죠? 네, 장일순 선생님처럼 뭐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처럼 씨알 하나에 다 우주가 있다. 다 맞는 말인데 이걸로 생계를 하려면 얼마나 어려울까? 최첨단 전쟁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 최첨단 전쟁터이면서 또 결국은 이거밖에 갈 길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 경제학자들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 세계가 너무 이상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그랬더니 땅이 있는 곳에 가서 농사를 지으래요. 네가 먹을 걸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20년 후면 식량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고 식량 레퓨지가 인류의 10분의 1이 식량 레퓨지가 된다는 게, 먹을 게 없어서 난민이 되는 이런 상황이 20년이면 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진짜 농사를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먹을 거를 만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를 만들 그런 땅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이런 대화가 아주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그냥 뜻있는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같이 의식의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같이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제 유년 신학교에서도 나의 최고의 학생들이 박사학위 받고 농사 짓겠다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원델베리처럼 자기는 농사를 지으면서 시인이 되겠다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게 사실 정책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또 투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이 많고 너무 배우고 싶어요, 현장의 얘기. 그리고 아까 그 퀴어 페스티벌이 너무 재밌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들은 에로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도시재생운동의 띠오리도 코넬 대학에서 나왔어요. 죽어가는 도시에 게이들과 예술가를 집어넣으면 그 도시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게이들과 예술가들에게 공짜 집을 허하라. 그리고 그들이 그 집들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게 내버려 두라. 그럼 도시가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회운동 같은 거 시작했을 때 굉장한 삶에 대한 사랑, 에로스로 시작했는데 하는 동안 다 에로스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올드해지고 안 멋있게 느껴 내가. 근데 사실은 이게 막 살아나려면 우리 안에 그 에로스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농사에 대한 접근을 뭐 생업으로 이렇게 뭐 농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제가 쌈지라는 회사를 운영할 때 그 마케팅을 예술, 그래서 아트 마케팅을 했죠. 그래서 쌈지란 물건을 예술 작품처럼 예술가들의 시선으로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고객들하고 소통하자.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하고 접근하고 예술가들하고 예술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예술의 영역이 점점 확장됐죠. 확장돼서
처음엔 아주 실험적이고 앞선고 뭐 그런 쪽에서 점점 가다 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좀 먼 곳 과거 이렇게 또 접근하는 예술가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옛날 사라지는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치 매력들을 느끼고 그리고 그러면서 뭐 쌈짓길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계기가 됐고 그 경계를 없애는 예술의 영역에서 가다 보니까 이제 생명이 있는 농사. 그래서 농사를 예술로 접근을 했어요. 이제 예술로 접근하게 된 계기가 농사가 특히 예술이 누구한테 이제 그 열려 있잖아요. 뭐 베토벤 교향곡 누구만 들으려는 거 없잖아요. 뭐 그냥 이제 열려 있고 마치 이제 또 그렇게 열려 있으니까 또 공정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술에서 어떤 그 감동도 하고 감동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뭐 자연을 만들듯이 누구한테 이렇게 근데 그런 게 농사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예술로 접근하고 우리 쌈지 모든 조직의 홍보를 예술 관련된 분들을 이제 농사팀으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술로서의 농사를 우리가 쌈지에서 마케팅하자. 농사팀도 생기고. 그래서 접근을 이제 그 예술의 영역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농부 예술 뭐 시험 보는 거 없잖아요. 무슨 합격증처럼 변호사처럼 또 자격증 뭐 그런 거. 그리고 예술은 일찌감치 많은 분들이 누구나 예술가다. 누구나 농부다. 그런 접근으로 영역 없는 그렇게 농사를 접근해서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하고는 지금 약간 뭐 어떻게 보면 결이 좀 틀릴 수도 있어도 제가 이제 농사를 그렇게 하면서 농사 짓는 분들하고 이제 농사 예술 하는 분들보다 농사 짓는 분들하고 농부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일 고민이 뭐냐면은 판로더라고요. 판로. 근데 판로를 이렇게 이제 조직된 몇 군데들이 있어요. 특히 한살림 대부분 이제 한살림이시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건방지게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고생하는 농부건들 같지는 않아요. 한살림에 어떤 통로가 있으니까 유통 그다음에 뭐 미리 한살림도 점점 이제 대노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한살림하고 접근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이제 소농들의 그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거의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농사도 뭐 열심히 짓지만은 이제 판매를 직접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시간을 가급적 줄이더라고요. 줄여서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뭐 산야초니 그다음에 그렇게 뭐 무슨 뭐 농약이니 뭐 거름이 이런 거 많이 안 쓰고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농사들의 주목을 많이 하고 그걸 가지고 소비자들하고 어떤 약간 디자인처럼 소비자의 취향 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특허도 내고 그래서 무슨 선야초 뭐 된장 이런 것들 제가 아는 농부들 뭐 상당 부분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젊게 뭐 농사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간에 기농은 하되 기농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어떻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산속으로 가고 산속에서 가다 봐서 좀 몸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생업으로 자연스럽게 자기가 먹던 이런 산속에서 먹던 농촌에서 먹는 음식들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거로 가지고 이제 뭐 자신 있게 그걸 가지고 파는 뭐 그런 농부들이 생각보다 꽤 있고 대부분 소농이고 이제 이거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가족들도 대부분 우리 농부들은 가족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가족들을 많이 이제 설득시키고
농사짓게 자기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서울 농부의 시장에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 두 부부가 연 매출 금액이 한 5천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월 수입 4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원가는 좀 들겠지만 특별히 사람 고용 안 하고 두 부부가 이렇게 하고 연세가 뭐 6, 70, 80 심지어는 이렇게 되는 나이에 그런 어떤 자신감, 그다음에 생활 뭐 이런 걸 느낀 농부들도 꽤 있으니까 뭐 그런 좀 희망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는 농부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사실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교육 쪽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교육에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특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농사더라고요. 애들한테,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다 나와 있지만 농사에 대한 교육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뭐 실습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강제적 어떤 의무가 있다 보니까 농사로 가서 농촌을 돕든가 뭐 아니면 김장을 같이 만들든가 수확을 하든 그런 거에 이제 선생님들이 뭔가 좀 교육을 시키고 싶기 위해서 본인들이 관심사가 농사, 그래서 이런 교육, 그다음에 얘기했지만 그 국방 20년 후면은 농사 전쟁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먹을거리가. 이런 어떤 의무, 나라를 지키는 의무가 지금은 농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떤 국방력, 그래서 대부분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특히 선진국들이 이런 자립도가 굉장히 높죠. 자립도가. 이게 뭐 이런 이유들이 다 이유가 되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기후위기가 심각할 때는 농사가 그때 만약 아까 2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한 5년, 뭐 10년 뭐 이렇게 바로 그 국가의 정책하는 분들도 굉장히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농부들을 뭐 힘들지 않게 이렇게 좀 많이 할 것인가, 교육이니 이런 뭐 요즘 많이 얘기되는 뭐 소득이니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정책들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중요한 게 우리 그 농부들 이쪽에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한 10여 년 전 예술로 접근하면서 아직도 그 버릇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런 그 농사에 중요한 게 국가적으로도 예술만큼 더 중요하게 주목하지 않을까. 그 주목하는 거에 가장 핵심이 이제 농사에 있다. 단지 지금 자본적으로 습관된 농법, 기계, 다량 기계, 또 다량 질소 비료, 농약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농부들이 뭔가 이제 회의를 가지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책임감, 원인 제공에 이런 것들을, 어차피 농부들은 자연하고 동업하는 분들이니까 자연이 없으면 농사 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거에 아마 뼈저리게 좀 서서히 느껴가면서 자연도 조금 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아는 농부들은 뭐 생업으로 하지만은 대부분 농부들이 교육까지 겸하면서 이제 생업을 하더라고요. 뭐 퍼머컬처 운동이니 어떻게 하면은 다 유럽에서 있었던 얘기지만 흙에 탄소를 많이 저장시키는 농법을 하느냐, 그리고 기계를 가급적 좀 덜 하는 농법을 하느냐,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흙을 많이 살리니까 한 3년 5년만 지나면은 뭐 튼실한 수확도 가능하다. 물론 소농이나 이제 뭐 가정농만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런 쪽으로 농사를 가리키고 본인이 농사 짓고 뭐 이런 쪽에 가능한 이제 접근하는 농법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농부들이 그 예술하는 분들이 농사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시인들 아까 말하는 뭐 고진아 시인 같은 경우에 얘는 본인이 시의 메시지를 뭐 하다 보니까 시들을 잘 안 보니까 자기 그 와이프하고 같이 그 와이프는 그 잡초로 요리하고 그 잡초란 게 거의 다 뽑잖아요. 근데 잡초의 그 흔한 잡초의 어떤 그 맛, 소주감을 이제 실제로 요리를 해서 필 만들어서 뭐 요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서 잡초로 뭐 이것저것 요리하는. 그리고 마침 이거 잡초로 요리하는 걸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 한 100여 년, 200년 전에 임원 경제진이 이런 데 보니까 레시피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그 평화 마을 집자에서 제일 흔한 게 소리쟁이, 소루쟁이란 되게 흔하죠. 저 습한데 그거로 그 레시피 임원 경제진에 있는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서서히 이제 뭐 이렇게 새로운 농사의 그 접근 방법이 새로운 분들한테 그런 거에 오래된 미래처럼 접근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휴식기 가진 분들은 또 휴식하면서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뭐 교육으로 이렇게 하시고 평화운동으로 농사를 이제 하시는 분이 생업하고 역시 평화가 농사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결국은 농사 평화운동이란 게 남하고 틀린 것들이 잘 조화시켜 다른 것들이 잘 조화시키는 이게 이제 평화운동이 원칙이라는 거는 농사에서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것들에 특히 우리 발효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틀린 것들이 새롭게 해서 시간을 가지고 숙성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는 거. 농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기계로 찍지만은 농사야말로 그냥 생긴 대로 다 자연이 주는 선물 아니에요? 다 생긴 대로 우리 그 보는 시선도 우리가 다 일정하게 이걸 이래야만 돼 이래야만 돼 하는 이런 보는 시선을 좀 더 넓게 아름다움을 보는 겹을 한 겹 더 쌓이게 할 수 있는 게 농사에서 나오는 자연이 주는 선물, 농산물. 생긴 대로의 멋을 또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전반적인 전 세계가 보는 농사의 운동 아닌가, 농사의 평화 운동하는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예술가 중에서 농사를 짓는 분 중에 그 닭장을 짓는 농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논밭 갤러리에서 한번 초대해서 전시를 했는데 그분은 갤러리에서 이제 병아리가 부화되죠. 한 달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부활시키면서 그 옆에서 닭장을 예쁘게 져요. 그 닭장을 짓는 이유는 독거노인들한테 닭장을 나눔하는 작업이에요. 독거노인들이 병아리를 가지고 예쁜 닭장에서 키우는 나눔이 예술이다. 닭장이 이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행위 어떻게 보면 개념 미술이라고 봐야 되나? 그리고 실제로 또 제가 아는 농부는 그 가평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장 이름이 반만 먹자예요. 그래서 반은 아예 동물들 지는 농사를 져요. 그래서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반은 동물들 위한 밭, 반은 우리 자기가 먹을 밭.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본주의적 그 생산 위주적 다른 농사에 대한 시비를 걸죠. 이 과연 이래야 되느냐. 그리고 이러면서도 소비자들이 점점 농사에 대한 소중함, 중요함, 힘듦, 어려움을 깨닫는 소비자가 자기가 농사를 짓다 보면 아까 보니까 뭐 변을 한번 이렇게 베면서 어디서 생산된 건 저희 그 싱크 그린 앞에 있는 닭 7, 8마리 앞에는 늘 아이들이 아주 즐비해요. 왜냐하면 통닭만 먹었지 닭이 큰 걸 보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게 보는. 이제 닭을 이렇게 보면서 닭이 즐겁게 행복하게 노는 걸 보면서 거기서 보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농사를 통해서
그 자연의 고마움과 농부의 훌륭함을 깨닫는 그런 게 결국 농사, 이거 가장 중요한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방 평화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농사가 왜 예술이냐, 농사가 예술처럼 나누는 것이다라는 걸 주제로 농사가 예술이라는 그런 시를, 자작지를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이 자작지를 읽는 동안 여러분 눈을 감아도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떠도 상관없습니다. 농사가 예술입니다. 농부가 예술가입니다. 시를 짓듯 소설을 짓듯 농사를 짓습니다. 작가가 긴 고뇌 끝에 위대한 작품을 만들듯 농부는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생명 깃든 곡식을 창조해냅니다. 들녘에 흔들리는 벼와 파릇한 노는 도시의 현대적 미에만 익숙한 우리에게 농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선물합니다. 아직은 도시에 있어야만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문화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로운 자연이 가득한 농촌에서 시작합니다. 농촌이 가장 트렌디한 예술마을이 되고 농부가 아주 창조적인 예술가로 인정받고 농사가 가장 위대한 예술 작업이 되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농사는 예술입니다. 예술이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움을 함께 영원토록 나눴다면 농사는 모든 생명들과 먹거리를 지속 가능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나누고 농사는 먹을거리를 나눕니다. 농사와 예술은 나눔입니다. 나눔은 기적입니다. 나눔은 기적을 만듭니다.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면 농사는 세상을 구합니다. 농사는 예술입니다. 저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이제 비즈니스맨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걸 배우고 싶어요. 특히 이제 사회운동하고 우리가 이제 밈으로 하면 미국에서 그린 밈이라고 이 그린 밈인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지만 이걸 어떻게 돈을 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충분히 나의 어떤 그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돈, 뭐 그게 큰 건 아니지만 그분이 뭐 5천만 원을 연봉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근데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이상과 우리가 정말 이 글로벌 자본주의 농사가 아니고 생명 농사를 하면서 그걸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돈을 만들어내는 거. 돈이 아니라면 뭐 물물 교환을 하더라도, 근데 그런 거를 좀 저희한테 좀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너는 아이디어 다 좋은데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어.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되는 과정에 그 우리 도법스님이나 권정선 선생님이나 김정우 선생님 얘기도 잠깐 드렸었지만 이분들을 원망하면서도 계속 사실은 그분들 말씀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그 천홍희 선생님 같은 경우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 에로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좀 힙하기도 하고 정말 농사를 즐겁게 좋아서 하는 어떤 에너지들을 확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라서 사실은 너무 감사드리고,
그 어쨌든 그렇게 좀 접촉면을 늘리는 작업들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뜻깊게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분들 때문에 이제 농사짓고 했던 것처럼 또 그런 접촉면들을 통해서 천호균 선생님 덕분에 농사짓거나 그 농사의 소중함들을 배워서 정말 느끼고 삶을 바꾸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을 정말 지금처럼 멋지게 잘해주시면 앞으로도 그 길이 뭐 녹색당에 분명히 던진 메시지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녹색당 밖으로도 더 오히려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좀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니 추가해서 윤민상이 한 얘기. 그러니까 저는 천호 선생님 같은 힙함이 농부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그 올드하다는 걸 얘기를 꺼냈었는데, 그러니까 농사라는 행위 자체가 가지는 그 단조로움과 보수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성 같은 것들도 아주 최신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소통량이 부족하고 정보의 취득량 같은 게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농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은 생명과 가장 가까운 데 있다라는 거, 그것 자체가 가지는 그 근원적 아름다움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현대적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언어와 감각과 태도 같은 것들은 그 현대적 감각을 가진 것들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런 예술가들, 그러니까 천호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공유하고 전달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발생하지가 않는다라고 생각돼서 이런 감각들이 농부들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 6개월 후에 다시 초대를 할 테니까 그때 두 사람을 만나고 가야 돼요. 사실 이제 이러한 그 천호균 선생님이 이런 그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그 다른 쪽에는, 그 곁에는 정말 농사예술 보살님이 한 분 계시거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늘 뭐 그분이 말이 별로 없으신데 제가 눈여겨 보면 이거는 엄청난 보살님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 천호균 선생님 그 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꼭 이렇게 꼭 만나고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원래 만나기로 했던 언덕님 이보은 선생님을 다음에 와서 꼭 만나서 또 다른 사실은 여러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그런데 다 그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현장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얘기하고 전혀 다른 이렇게 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뭐 단이나 민상이나 또 전부 희희나 여기 희망도도 같이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말씀이 너무 감동스럽고요.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모여서지 말고 쭉